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어둠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 인류 최초의 문명이 탄생한 그 비옥한 땅에서 사람들은 단지 농사를 짓고 도시를 건설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도 끊임없이 대화했고 그 세계에서 온 존재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살아갔습니다. 그 존재들 중에는 자비로운 신들도 있었지만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어둠의 존재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파주주는 바로 그런 존재 중 하나입니다. 그는 단순히 악하거나 선한 존재로 규정할 수 없는 극도로 복잡하고 모순적인 성격을 가진 고대의 신이었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서기관들이 점토판에 새긴 기록들을 통해 우리는 파주주의 존재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 고대의 기록들은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당시 사람들의 생생한 믿음이자 그들의 일상생활 깊숙이 스며든 실제적인 종교 체험의 기록이었습니다. 파주주의 물리적 모습에 대한 묘사는 그 자체로도 충격적입니다. 인간의 몸을 기본으로 하되 머리는 사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의 얼굴에는 인간적인 지성과 교활함이 깃들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에는 거대한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 있어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닐 수 있었고 꼬리는 정갈의 독침처럼 뾰족하게 끝나 있어 그것 한 번에 사람의 목숨을 앗을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의 손과 발입니다. 점토판의 기록에 따르면 파주주의 손톱은 사자의 발톱처럼 예리했고 발은 맹금류의 발톱 형태였다고 합니다. 이런 신체적 특징들은 각각 다른 동물들의 가장 위험하고 강력한 부분들을 조합한 것으로 고대인들이 파주주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파주주가 단순히 무서운 외모만 가진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람의 악령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그가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과 함께 나타난다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바람은 작물을 시들게 하고 가축들을 병들게 했으며 사람들에게는 열병과 두통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졌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파주주는 예측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나타나 마을 전체에 역병을 퍼뜨렸고 때로는 오랫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사람들이 그의 존재를 잊을만 하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 파주주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아시리아의 왕궁 도서관에서 발견된 점토판들 중에는 파주주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파주주가 나타난 한 마을에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 죽었다는 내용이 있고 다른 기록에는 파주주의 바람이 불어온 후 곡물 창고가 모두 썩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들과 함께 파주주에 대한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기록들도 발견됩니다. 일부 점토판에는 파주주가 다른 악령들로부터 인간을 보호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파주주의 성격이 단순히 악마적인 것만은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파주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라마슈투입니다. 라마슈투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악령 중 하나로 특히 임산부와 신생아들을 노리는 존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라마슈투의 모습은 파주주 못지않게 기괴했습니다. 사자의 머리에 당나귀의 이빨, 새의 발톱을 가진 여성의 형태였는데 가슴에는 개나 돼지 새끼들이 매달려 젖을 빨고 있다고 묘사되었습니다. 이런 모습 자체가 모성에 대한 왜곡이자 조롱으로 여겨졌습니다. 라마슈투의 활동 패턴은 매우 치밀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녀는 주로 밤중에 활동했는데 임산부들의 꿈속으로 스며들어 태아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또한 갓 태어난 아기들의 침실로 몰래 들어가 아이들의 생명을 빼앗아갔다고 믿어졌습니다. 라마슈투에게 당한 아이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에 걸리거나 갑자기 숨을 멈추거나 계속해서 울기만 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른다고 여겨졌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라마슈투가 단순히 아이들을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죽인 아이들의 영혼을 자신의 종으로 부려먹었고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슬픔과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라마슈투에게 아이를 잃은 어머니들은
종종 정신적인 병을 앓게 되었고, 이는 고대 사회에서 라마슈트의 저주가 계속되고 있는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파주주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종교 체계에서 파주주와 라마슈트는 서로 적대하는 존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대립은 단순한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서로 다른 영역과 권력을 둘러싼 근본적인 갈등으로 묘사됩니다. 흥미롭게도 파주주는 라마슈트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라마슈트가 주로 은밀하게 활동하며 약한 존재들을 노렸다면 파주주는 정면 승부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전사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점토판의 기록에 따르면 파주주가 나타나면 라마슈트는 황급히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이런 대립 관계 때문에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파주주를 일종의 필요악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분명히 파주주 자체도 위험한 존재였지만 라마슈트라는 더 큰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인식은 실제 종교 의식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임산부들은 출산이 가까워지면 파주주의 형상이 새겨진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녔고, 신생아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침실에 파주주의 조각상을 놓아두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주문들은 파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파주주의 권위와 힘을 빌려 라마슈트를 물리쳐달라고 간청하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파주주와의 관계는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파주주는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때로는 파주주 자신이 보호하던 가정에 해를 끼치기도 했고, 자신에게 바쳐지는 재물이나 경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바빌로니아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점토판이 발견되었는데, 이 가정은 라마슈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파주주의 상을 모셨지만 나중에 파주주 자신의 분노를 사서 가족 전체가 몰락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파주주와의 관계가 얼마나 위험하고 복잡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파주주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중적 존재였습니다. 그는 공포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희망의 상징이었고, 파괴자이면서 동시에 보호자였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성격 때문에 파주주에 대한 고대인들의 감정은 단순한 두려움이나 숭배가 아닌 복잡하고 미묘한 것이었습니다. 파주주와 인간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숭배나 두려움을 넘어서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종교적 실천들로 발전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제사장들은 파주주의 힘을 다루는 특별한 의식들을 개발했는데, 이런 의식들은 극도로 정밀하고 위험한 과정이었습니다. 파주주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의 형상을 새긴 조각상이었습니다. 이 조각상들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훈련받은 장인들만이 파주주의 조각상을 제작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제작 과정에서 엄격한 규칙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조각상을 만드는 재료부터가 특별했습니다. 청동이나 점토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 재료들은 특정한 날짜에 특정한 장소에서 채취되어야 했습니다. 제작 과정 자체도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장인은 조각상을 만들기 전에 7일간 금식하며 몸을 정화해야 했고, 제작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보호 주문을 외워야 했습니다. 만약 제작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거나 주문을 잘못 외우면 그 조각상은 파괴되어야 했습니다. 완성되지 못한 파주주의 형상은 오히려 재앙을 불러온다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파주주 조각상은 보통 10cm에서 30cm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작지만 그 세부 사항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사자의 갈기 하나하나, 독수리 날개의 깃털 하나하나, 전갈꼬리의 마디 하나하나까지 모두 정확하게 새겨져야 했습니다. 특히 파주주의 표정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너무 온화하면 그의 위력이 약해지고 너무 사나우면 제어할 수 없게 된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조각상을 실제로 사용하는 의식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파주주를 소환하는 의식은 주로 밤에 이루어졌는데, 달이 없는 새로운 달 밤이 가장 적절한 시기로 여겨졌습니다. 의식을 주관하는 제사장은 특별한 의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검은색 로브에 파주주의 상징들이 수놓아진 옷이었는데, 이 옷 자체도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시작되면
제사장은 먼저 제단 주위에 보호의 원을 그렸습니다. 이 원은 소금과 특별한 허브들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파주주의 힘이 제어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원 안에는 파주주의 조각상과 함께 다양한 제물들이 놓였습니다. 파주주에게 바쳐지는 제물들도 특별했습니다. 일반적인 곡물이나 과일 외에도 향신료, 희귀한 금속 조각들, 그리고 때로는 작은 동물들도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흥미롭게도 파주주는 달콤한 것보다는 쓰고 매운 것을 선호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는 그의 사막과 바람이라는 본성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의식의 핵심은 제사장이 외우는 주문이었습니다. 이 주문들은 고대 수메르어와 아카드어로 쓰여져 있었는데 그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제사장은 파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그의 힘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형태였습니다. 특히 라마 슈트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하는 주문들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강력한 파주주여, 바람의 주인이여, 어둠을 다스리는 자여, 당신의 적 라마 슈트가 이 집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이 가족을 보호하소서. 이런 식의 문구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문들과 함께 항상 경고의 문구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힘을 존중하며 당신의 분노를 두려워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되 우리가 당신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소서. 이런 문구들은 파주주와의 관계가 얼마나 조심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의식이 끝나면 파주주의 조각상은 특별한 곳에 보관되었습니다. 보통은 집의 가장 높은 곳이나 입구 근처에 놓여졌는데 이는 파주주가 그 집을 감시하고 보호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들은 그 조각상을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했습니다. 만약 조각상에 균열이 생기거나 색깔이 변하면 이는 파주주가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대 바빌로니아에 일어난 사건이 점토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주주의 조각상을 모신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조각상을 모신 후 처음에는 평안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조각상의 눈 부분이 붉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이 집에는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가축들이 이유 없이 죽어나갔으며 가족들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파주주를 달래기 위한 추가적인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때로는 더 많은 재물을 바치거나 더 정교한 의식을 치르거나 아예 새로운 조각상을 만들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고 때로는 파주주의 분노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해 그 가문이 몰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파주주와 관련된 종교적 실천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파주주는 단순한 신화 속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상호작용해야 하는 살아있는 힘이었습니다. 파주주의 이야기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함께 사라질 뻔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는 모래 속에 묻힌 점토판들과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고고학이 발달하고 고대 메소포타미아 유적들이 본격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하면서 파주주는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파주주가 현대 세계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1850년대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가 니네베에서 진행한 발굴 작업을 통해서였습니다. 아시리아 왕궁의 폐허에서 발견된 수많은 점토판들 중에 파주주에 대한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학자들은 이런 기록들을 단순한 고대의 미신이나 민담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 더 많은 파주주 관련 유물들이 발견되면서 학자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20년대에 발견된 파주주의 청동 조각상은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조각상은 보존 상태가 매우 좋아서 고대 장인들의 놀라운 세공 기술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사자의 머리, 독수리의 날개, 전갈의 꼬리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조각상이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조각상은 고대 바빌로니아의 한 가정집 유적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집의 입구 근처에 정확히 고대 기록에서 묘사된 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수천 년 전 그 집의 주인이 방금 전에 그곳에 두고 간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발견들은 단순히 학술적인 관심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파주주의 조각상과 관련된 기이한 사건들이 보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파주주 조각상을 발굴하거나 연구한 고고학자들과 박물관 직원들 사이에서 원인 모를 사고와 질병이 빈발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지만 고대 파주주 전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섬뜩한 기시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파주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현대 문화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피터 블래티가 쓴 소설 엑소시스트와 이를 원작으로 한 윌리엄 프리드킨 감독의 영화 엑소시스트에서 파주주가 주요한 모티브로 사용된 것입니다. 영화 엑소시스트에서 파주주는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의 존재는 영화 전체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영화의 시작 부분에서 고고학자인 메린 신부가 이라크의 발굴 현장에서 발견하는 파주주의 조각상은 이후 벌어질 모든 공포의 전조가 됩니다. 영화 속에서 파주주는 어린 소녀 리건에게 빙의하여 그녀를 괴롭히는 악마로 묘사됩니다. 흥미롭게도 영화 제작진들은 파주주에 대한 고대 기록들을 상당히 충실하게 연구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파주주가 보여주는 예측 불가능성, 극도의 잔인함, 그리고 다른 존재들에 대한 압도적인 지배력은 모두 고대 메소포타미아 기록에 나타나는 파주주의 특성들과 일치합니다. 엑소시스트의 성공 이후 파주주는 서구 대중문화에서 악마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후속 영화들, 소설들, 게임들에서 파주주나 그를 모델로 한 악마들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중문화적 재현들은 대부분 파주주의 한 면만을 강조했습니다. 즉, 그의 악마적이고 파괴적인 면만을 부각시켰을 뿐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보호자로서의 역할이나 복잡한 이중성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학술 연구에서는 파주주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이해가 진전되었습니다. 현대의 종교학자들과 고대사 연구자들은 파주주를 단순한 악마로 분류하기보다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복잡한 종교 체계 안에서 그가 수행했던 다면적인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주주가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복잡한 협상과 교류의 상대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페미니스트 종교학자들은 파주주와 라마슈트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라마슈트가 단순히 악한 여성 악마가 아니라 가부장적 사회에서 억압받던 여성성의 어두운 면을 상징하며 파주주가 이를 제압하는 구조가 고대 사회의 성별 권력 구조를 반영한다고 봅니다. 심리학자들은 파주주 전설을 인간의 무의식과 두려움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칼 융의 집단무의식 이론에 따르면 파주주 같은 원형적 인물들은 인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깊은 심리적 패턴들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파주주의 파괴자이면서 보호자가 되기도 하는 이중적 성격은 인간 내면의 복잡한 갈등과 모순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파주주와 관련된 기이한 사건들이 가끔씩 보고됩니다. 중동 지역의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파주주 관련 유물이 발견될 때마다 작업팀들 사이에서 이상한 사고들이 일어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보고들의 대부분은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것들이지만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고대 파주주의 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결국 파주주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상상력과 두려움, 그리고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변화하고 지속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그는 단순한 고대 신화의 인물이 아니라 인류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 선과 악, 보호와 위협, 통제와 혼돈에 대한 복잡한 대답을 담고 있는 상징적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비로운 존재, 파주주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넘나들며 인간과 복잡한 관계를 맺어온 이 존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선과 악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세계, 보호와 위협이 한 존재 안에 공존하는 현실, 그리고 인간이 자신보다 큰 힘 앞에서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 말입니다. 파주주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